오늘은 아마 하반기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내년까지 러프한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증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네. 세린메이다, 뭐, 부채한도 협상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저는 변화하고 있는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천천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한국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이 12개월 선행 EPS, 선행 순이익들이 돌고 있어서,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바뀌고 있어서, 저는 이 펀더멘탈, 전반적인 경기 흐름, 그리고 실적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는 점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 변동성이 있다고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사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험난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이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역성장이 예상돼 있고, 그나마 좋은 거는 중국 경기가 올라와주고 있는데, 3월 달부터는 중국 경기가 얼만큼 빠르게 회복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기가 원래는 올해 상반기 중에 마이너스가 예상됐었던 게 지연되면서 물가가 2%대로 진입하는 시점도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로 좀 지연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즉 경기가 둔화되곤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둔화되곤 있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더뎌지면서 경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는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기들을 아직까지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고, 이제 올해 말까지는 한 70bp, 내년까지는 한 100bp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교통정리 과정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부채한도 협상이나 이런 리스크 변수들, 은행권이 또 붕괴되는, 도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불안감들을 계속적으로 자아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흐름들에서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의 흐름,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 올해 내년까지 전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보시는 것 아시겠지만 올해 올라간다 하더라도 되게 울퉁불퉁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3분기 중반부터는 또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스권일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중국 경기 회복, 한국 실적 턴어라운드, 경기 턴어라운드, 수출 개선, 이런 것들이 차별적인 모멘텀들이 한 7, 8월 정도까지는 2700선 후반대를 한번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코스피가 2500 밑으로 내려오고 246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등락이 있을 때 좀 비중을 담아가자. 그러면은 2780선 정도, 10%, 15% 정도의 지수로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상당히 높이 올라가네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모멘텀이 뭐냐면, 중국 경기 회복. 그러면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수출 개선,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수출 개선이 좀씩 가시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해주게 된다면, 요 세 가지 변수가 한국 증시에는 원화 강세,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원화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으로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7, 8월 정도까지 레벨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3분기 중반부터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긴 하지만 회복되는 강도나 속도가 조금은 이제 하반기로 하면서 좀 더뎌지거든요. 이 와중에 미국과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시장의 상단은 막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급격하게 내려가는 가격 조정이냐, 그거는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그리고 24년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까지 흐름을 보게 된다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 이런 신흥 아시아 지역이 조금 더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금리 인하적인 부분이요. 네네. 시장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진짜 연내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될까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점도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물가만 잡히면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는 그림이 가능하겠죠. 요 그림, 위에 그림이 뭐냐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에서 제시한 GDP 성장률 전망과
금리, 기준금리 전망이에요. 보시면은 23년까지는 5.1 그냥 금리 동결을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인데 이제 요 전망치만 본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부터는 물가가 2%로 진입한다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서 24년 점도표는 4.3 0.8%포인트가 내려가는 거고요. 25년 점도표는 3.1 여기서 다시 한번 120bp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게 진짜 물가가 잡히는 거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요. 일단은 최근 물가 흐름 들어오면 CPI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코어 CPI,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서비스는 꺾였는데 또 상품 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럼 물가가 다시 올라요? 그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물가 굉장히 좀 끈끈하다라고 하는 물가 흐름들이 일단 우하향으로 잡아놓고 있고 방향성을 그리고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가 꺾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떨어질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CPI가 많이 떨어진 데는 휘발유, 중고차 가격들이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주거 서비스가 더 많이 오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좀 둔화되고 있고 자, 그러면은 뭐가 잡혀야지 물가가 제대로 떨어질까라는 것들은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전년 대비 변화율에서 주거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딱 두 개 가지고 지금 코어 CPI를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음식료 가격, 음식료 물가, 그리고 주거비 물가. 요 두 개만 잡히면 좀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월 대비로 보면 이렇게 튀잖아요. 유가가 올라서 또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유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80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에 나가서야 전년 대비 플러스 반전을 해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를 끌어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유가로 인해서. 자, 두 번째로는 음식료품 가격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음식료 전년 대비 상승률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차를 두고 음식료 물가에 반영이 되겠죠. 이것 또한 점차 완만해지게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요거는 파란색이 주택 CPI고요. CPI 주택 가격이고 빨간색이 실질적인 주택 가격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보시면은 주택 가격 전년 대비 변화율은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던 게 지금 1%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시차를 수반합니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차를 감안해서 보면 이미 꺾이기 시작해서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올해 3분기를 지나면서는 물가 방향성이 밑으로 가는 그림, 여기에 유가 영향에 따라서 빠르게 가든지 더디게 가든지 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주택 물가, CPI 주택 가격이 잡히기만 한다면 물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물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리 동결만으로도 시장은 되게 괜찮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과거 1980년대 중반 이후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췄을 때 얼마나 시장이 괜찮았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총 6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89년, 95년, 97년, 2000년, 2006년, 2018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춘 기간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에서 IMF를 빼게 된다면 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려면 경기가 더 나빠지거나 금융 불안이 심해지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그림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종료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6번 중에 5번이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두 자릿수대로. 한국은 IMF와 IT 버블 때문에 충격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IMF를 빼고 보더라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동결 국면에서는 시장에 한번 기회는 줄 수 있다. 10% 정도 전후의 상승 기회는 한 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요즘 제가 다니다 보면은 금리 인하면 폭락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2007년 그리고 2020년. 자, 금리 인하를 했더니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맞을까? 시장이 폭락을 함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었던 걸까가 맞을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001년, 2007년, 2019년, 20년 이때를 보면은 위기 대응입니다. IT 버블, 네.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가 있었던 만큼 엄청난 경기 충격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경기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이 폭락을 했던 거로 봐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요 국면이 있어요. 요때 90년대 초반 그리고 90년대 중반 요 두 번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여주거든요. 코스피는 IMF나 과거 90년대 이전이라서 좀 유의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미국만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89년부터 92년까지 한 3년 정도는 31% 그리고 95년부터 98년까지는 113%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2000년대 이후의 세 번은 엄청난 위기, 시스템 리스크, 시스템 위기, 경기 충격에 의한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였고 90년대 초중반은 경기 충격보다는 물가가 떨어진 데 따라서 금리를 내린 것 또는 금융 불안이 있음에 따라서 금리를 내린 것이거든요. 즉 통화 정책을 일정 부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냐 아니면은 위기 대응이냐 이 두 가지로 엇갈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가만 잡히면 네. 금리를 지금 5%대에 있는 금리를 2%대로 내려가겠다라는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네.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우선 물가는 굉장히 잡힐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시점의 문제긴 하지만 2%대로 들어갈 수 있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2%대로 들어가는 시점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하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금리 인상기 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금리 인상기 때. 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왜 하냐?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왜 오르냐? 경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게 통용이 되면 시장 굉장히 좋았던 그림이거든요. 네. 요럴 때가 그런 때죠. 금리 인상기긴 하지만, 금리 동결기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제로금리에서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과 기준금리, GDP 성장률과 PC, 물가를 빼준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더 센지, 물가가 올라도 경제 성장률이 더 센지, 이게 플러스 국면에 있으면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이때 보시면 플러스권에 진입하자 마이너스권이긴 했지만 팡 올라와서 플러스권을 유지하니까 시장은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죠. 네. 플러스권을 유지하니까 쭉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게 마이너스 반전하니까 급락했고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하면서 급등을 했고 이게 또 빠지니까 급락을 했죠.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다 꺾였어요. 요 파란색하고 회색선이 이렇게 팍 꺾이면서 폭락을 했었던 거죠. 최근에도 이게 떨어지면서 증시가 별로 안 좋았고 근데 90년대 초반하고 90년대 중반은 뭐였을까? GDP 성장률하고 기준금리, 물가 격차가 위로 올라갔어요. 네.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금리 인상 또는 물가 이보다는 더 힘이 세졌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면을 보면 회색선이 물가랑 성장률을 빼준 건데 작년 10월 저점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점은 작년 10월에 나왔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GDP 성장률하고 기준금리 격차를 보면 올해 말 내년 초쯤에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번 사이클은 이때처럼 경기 충격이 너무 커서 금리 인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번에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면서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맞물리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23년은 울퉁불퉁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24년에는 경기 턴어라운드, 금리 인하 이게 맞물리면서 시장에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그냥 좀 마일드하게 넘어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기 침체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은행권 파산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신용경색이 되면 결국 실물 경기에 충격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은행권 위기를 보면은
전체적인 은행권 위기라고 잘 말 안 합니다. 네. 중소은행, 지방은행, 맞아요. 특수은행, 선이 그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시스템 전반의 위기가 된다라기보다는 저소득층 또는 저신용 가계, 기업 이쪽에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경기에 충격을 주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때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선이 그어진 만큼 좀 신용이 안 좋고 소득이 낮은 쪽들은 힘들 수 있어도 이 위쪽 플레이그라운드에서의 흐름들은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이렇게 보느냐면은 일단은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되게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를 생각을 하시는데 금융위기는 2007년 3월 달에 뉴 센츄리뱅크가 파산을 하고 2007년 7월 달인가 9월 달에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첫 대응이 나온 게 2007년 12월이었어요. 첫 번째 은행이 파산하고 9개월 만에 정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뱅크가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12일 날 파산을 선언했는데 대책이 언제 나왔냐? 13일 날 나왔어요. 하루 만에 나왔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6일 날에는 대형 11개 은행이 취약은행들의 자금을 지원해줬거든요. 여기서부터 저는 선이 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1분기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중대형 은행과 좀 중소은행들의 실적이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기라는 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취약한 은행과 견실한 은행의 실적이 완전히 엇갈려서 이게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 위기로 가지기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마일드한 침체,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미국 GDP 성장률 전망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요. 올해 1분기가 1.7, 2분기가 1.8, 3분기가 0.8, 4분기가 0.2, 내년 1분기가 0.1. 낮아지네요. 네. 둔화되고 낮아지긴 하고 또 이 흐름에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은 가능하는데 옛날처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미국 GDP 성장률만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비가 견조합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로 보는 건데 1.1% 성장은 하고 있어요. 둔화되고는 있지만 성장률이 꺼지거나 망가진 그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그림은 제조업 경기는 작년 초를 정점으로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기랑 좀 비슷해요. 네. 한국 증시 흐름이랑도 비슷하죠. 1월 고점으로 쭉 떨어져 왔죠.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는 이렇고 서비스업 경기는 작년 말까지 21년 말까지 좋았다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 확장 국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낙관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제조업 경기 사이클하고 서비스업 경기 사이클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조업 경기가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서비스업 경기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제조업 경기 제조업 의존 비중이 높은 한국이나 대만 이런 반도체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 좋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기처럼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반적으로 보여주실 때 울퉁불퉁하게 한 2,800까지 가고 네. 그다음에 그 정도에서 약간의 이제 울퉁불퉁하게 횡보를 하지만 네. 2024년부터는 그러면 경기 침체에서 회복이 구간으로 들어가면 상승으로 가게 된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요 그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 요 오렌지색이 미국, 짙은 군청색이 유로존, 빨간색이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는 올해 1분기가 제일 안 좋을 걸로 봤었는데 경기 그림이 막 바뀌었어요. 네. 11월, 12월에 나왔던 전망치, 저희가 전망했던 흐름들이 매크로 전망이 중국은 올해 1분기 저점, 미국은 올해 2분기 저점, 유럽도 2분기 저점, 한국도 2분기 저점. 그러니까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 저점이 다 집중된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한 분기가 지나고 보니까 중국은 이미 22년 4분기에 저점에서 22년 4분기에 저점이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연돼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저점이 나오고 유럽은 3분기에 저점이 나온다는 전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집중되었던 경기 저점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걸 딱 놓고 보니까 1분기, 2분기가 가장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시면은 미국 1.6, 유럽 1.3, 그러네요. 중국 4.5, 미국 1.8, 유럽 0.5, 중국 8. 3분기까지도 괜찮죠. 0.8, 0.3, 5.3. 근데 이제 4분기 지나고 내년 1분기를 가면은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 중국은 5.8로 갔다가 이게 또 5% 밑으로 내려가면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7, 8월 정도까지 룸은 있는데 연말까지는 그렇게 자신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1, 2분기 요때 특히 2분기 데이터를 확인하는 7, 8월까지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요 그림이에요. 중국은 지금 작년 10월 저점으로 쭉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갑니다. 한국은 지금 23개월 만에 마이너스권에 있었던 게 이게 플러스 반전했어요. 이게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미국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라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처럼 미국은 여전히 경기 둔화 사이클이 진행되는데 중국은 이미 저점을 통과했고 한국도 저점권에서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 매크로 환경만 놓고 본다면 한국, 중국, 대만 이런 쪽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 사이클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국 경기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5월 초에 발표된 PMI가, 제조 PMI가 전부 다 5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그리고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경기 회복 속도나 강도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다 하더라도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증시가 무너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2100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 밴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부터 연말까지 밴드를 2380에서 2780으로 지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슈이 나와서 2400을 깰 수는 있겠지만 지금 2450 밑에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사모아 가야 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더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면은 막 2780을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밑으로 한 10%밖에 안 되네요. 빠져도. 네, 그렇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럼 진짜 사모아야겠네요. 지금부터 저는 좀 사모으자.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사모으자라고 했으면서도 좀 하단을 조금 열어놓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제가 왜 좀 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냐, 하단이 올라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익전망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는 지금 조정이 있다라도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덜어내고 상승 여력도 높여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정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제목을 Buy with Volatility라고 딱 지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4월 말 5월 초만 하더라도 그때 2550, 70 왔다 갔다 했던 때라서 따라가야 돼요. 그때는 저는 2400선 때부터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2400선 때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 초반 조금 내려왔죠. 지금부터 사모으자. 밀리면 더 사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지금 뭘 사야 될까요?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하지만, 다행히 저희가 하반기 전망이 얼마 전에 나와서 저희 탑픽스를 좀 가져왔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25년까지 매출액,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실적을 이끌어가는 업종들이 반도체, 자동차, 화학은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아, LG화학, HD중공업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 정도까지 업황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전기전자에는 LG노텍, 유통은 신세계, 기계는 두산밥켓, 2차 전지는 또 SKC, 건설은 삼성엔지니어링, 화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하나솔루션 말씀드리고 있어서 요 종목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4종목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끌고 가도 괜찮은 업종, 그리고 밑에 있는 6종목은 올해 7, 8월 달에 시장이 올라갈 때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업종이라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게 지수가 올라가고 또 좀 매수를 할 때 큰 거액을 투자하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은 좀 어떻게 살까요? 외국인들이 최근 흐름 보면은
반도체를 뭐 주장창 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자, 근데 외국인들이,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많이 사고 있어. 라고도 하시겠지만, 이 정도로 샀을 줄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8조 5천억을 넘게 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3월 22일 원달러 환율이 1320원, 133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도 4조 정도를 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수는 못 올라가요? 지금은 외국인 매집을 하는 것 같아요. 보유 비중을 그렇게 늘리거나 줄이지 않으면서 조금씩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사고 있는데 지금 뭘로 드립을 하고 있냐면 선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거의 중립인데 되게 좁은 박스권을 놓고 위에 올라가면 매도, 그래서 시장을 막 밀어내고 밑에 오면은 매수해서 시장을 또 반등시키고 이런 흐름인데 이 와중에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요 그림이 바뀌고 있다는 점들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요 회색 선이 뭐냐면 12개월 선행 PER 상대 강도인데요. 선진국보다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비싼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선행 EPS 상대 강도인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이익이 더 약한 거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턴하고 이렇게 턴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어내고 이익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요게 바닥을 잡으면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또 하나는 원화가 너무나도 약했잖아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102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원달러는 1340원에 있죠. 너무 약했는데 외국인은 이걸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원달러 환율만 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인데 이게 2020년 이후 가장 약한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네. 자, 여기서 사면 외국인은 뭐가 좋아지냐면 환율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1330원, 40원에 있던 환율이 1200원 초반으로 가면 환에서만 10%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외국인은 여기서부터 막 적극적으로 샀거든요. 이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환으로도 외국인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매력도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뭐 돌아서겠죠. 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실적은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순이익 전망치나 영업이익 전망치 본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이렇게 턴하는 모습들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이 그림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돌기 시작했다라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은 3월 중순부터 여기 바닥을 잡으면서부터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달러인데요. 달러는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더 약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달러를 결정하는 변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달러화를 구성하는 거에 많은 비중이 57% 정도가 유로화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유럽과 미국 간의 경기 성장률 그리고 기준금리 격차를 보는데 재밌는 게 달러 구성의 57%가 유로화인데 달러하고 유로화를 그려보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97이에요. 거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에는 22년은 완전히 달러가 급등세를 보였다가 10월 달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보시면은 작년에는 미국이 굉장히 안 좋은 성장률에서 플러스 반전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고요. 기준금리 격차도 0.5에서 2까지 올라가는 거였어요. 3분기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국 경기가 더 빠르게 회복되고 미국 통화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22년에는 달러가 워낙 급등세를 보였죠. 근데 왜 10월 달에 고점이 나왔냐?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통화정책 격차는 플랫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힘이 뚝 떨어진 거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통화정책 격차는 2였던 게 1.5로 내려왔어요. 이제부터는 통화정책이 유럽 쪽이 더 세지는 거예요. 네. 매파적인 거죠. 그럼 유로 강세, 달러 약세면이 커지는 거고. 그럼 왜 아직까지 버티나요? 경기 측면에서는 올해 2분기까지 미국이 더 좋은 국면이라서 지금은 이 통화정책이 약해지는 거, 유럽이 더 세지는 거, 경기는 미국이 아직 센 거, 요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102포인트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분기를 지나면서 어떤 흐름이냐면 다시 미국과 유럽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네. 유럽 경제 성장률이 더 센 구간으로 들어가고요. 기준금리 격차도 다시 계속 축소돼서 거의 0에 수렴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흐름들은
통화 정책도 유럽이 더 세고 경기도 유럽이 더 센 구간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달러화는 저희는 90포인트 초반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연말에 원달러 환율도 1,200원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인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환율 흐름, 그리고 이익 흐름, 이런 것들이 신흥아시아 코스피 시장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 약세가 되면은 네. 환에서도 이익을 수익을 날 수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는 아까 LG화학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사모으겠죠. 특히 최근 외국인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원탑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리고 한국 증시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업종 종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여전히 재고가 많고, 네. 그다음에 그 개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맞아요. 사더라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사라고. 자, 많은 분들이 저도 세미나 다니면은 업황이나 실적에 대해서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뷰가 좋게 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안 좋게 보시는 분은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자, 그러면은 안 좋게 보는 뷰를 좀 반영을 해볼게요. 지금 왜 시장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갖냐면 감산 때문입니다. 네. 감산을 함으로써 이로써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오히려 수요가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구간으로 점차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나 업황 턴어라운드 시점이 지연된다라고 하면 뭘 할까요, 또? 또 감산. 어떻게든 앞당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기 업황인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이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감산이 더 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감산이 더 세지면 세지는 만큼 수요가 이 정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했던 게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 격차가 그렇죠. 향후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온 세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 업황 턴어라운드 시점이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출렁이고 변동성은 있겠죠. 그럴 때보다 사모아야 된다. 앞으로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하반기 중에는 수요가 뭐 엄청나게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재고가 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재고가 꺾이는 사이클에 들어가게 된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시금 재고를 쌓아야 되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게임이 바뀝니다. 게임 양상이. 자, 재고도 많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우선일까요? 팔고 싶은 사람이 우선일까요? 재고가 떨어지고 있어요. 재고가 아직까지 높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이거 좀 사주세요. 빨리 사주세요. 그렇게 되죠. 사는 사람은 안 사. 더 떨어질 것 같아. 재고도 많잖아. 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이제 재고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해요. 급해지죠. 사연 살려. 그죠? 네. 바뀌는 거죠.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네.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대규모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네. 한 군데만이라도 대규모 계약을 하기 시작해서 가격이 턴하면은 이 입장이 바뀌는 거죠. 이거 빨리 팔아. 판다 그랬잖아. 잠깐만 가격 더 오를 것 같은데? 조금만 이따 팔게. 이게 게임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빠르게 이렇게 역전만 나오면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가격 전망에서도 올해 2분기, 3분기 바닥을 통과하면서 내년엔 쭉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턴어라운드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고, 등락이 좀 더 흔들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길게 보게 된다면 이런 과정들이 더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사야 되는 업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요, 팀장님. 네. 2차전지도 좀 여쭤볼게요. 워낙 또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그쵸? 그 2차전지 좀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2차전지 섹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자, 2차전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없어서는 안 될 업종이고 산업이고 종목이에요. 왜냐면 장기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망이고요. 수요 전망이고 공급 전망이고 수요와 공급 밸런스인데 밸런스가 이렇게 쭉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못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나 사이클이나 어퍼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없애고 2년, 올해, 내년, 후년을 지나기는 더 큰 리스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전망도 올라가는 그림이고 계속 미국도 모멘텀이 가장 강하고 한국 점유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레벨업 되는 그림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코스피는 요만큼 올랐는데 2차 전지는 뭐 엄청나게 올랐고 특히 소재 업종이 셀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그런데 메탈 가격은 최근 급락을 하고 있고 소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은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는 이만큼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펀더멘탈이 단기적으로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격 조정, 간극 조정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 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차 전지는 굉장히 장기적인 큰 그림에서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진행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더 밀린다면 좀 긴 호흡으로 사모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올해 3분기를 지나면서 제가 하반기 3분기 중반부터 연말까지는 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를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로 삼든지 하셔가지고 매수할 기회는 온다.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2차 전지 가운데서 좀 사야 될 거는 네. 셀인가요? 소재인가요? 소재가 너무 비싼 거게 된 건가요? 일단은 뭐 전반적인 흐름, 실적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셀 업체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 LG에너지 솔루션인데요. 23년, 25년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소재 업체를 선택을 하신다면 LNF가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이 추천 업종으로 탑픽스로 제시한 게 LNF,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 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다 하면은 전반적으로 셀 업체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소재 업체 중에서는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요 세 종목을 저희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덜 오른 거, 이미 조정이 많이 받은 것들을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향후 2차 전지 대응 전략에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건 맞다. 그렇죠. 산업적으로는 네. 좋은 게 맞다. 제가 2024년에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올해는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가 좀 쉬고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가 좀 쉬는 것 같아요. 자, 3월달 4월 초중반까지는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 와중에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보단 괜찮았지만 시장을 상승을 견인하는 힘은 좀 약했거든요. 근데 4월 중순에 좀 쉬니까 또 자동차가 많이 올랐죠. 그동안 반도체는 좀 쉬고 2차 전지 내려왔죠. 자, 다음번에는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좀 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780까지밖에 못 열어놓은 이유는 올해는 주도 업종들이 순환매처럼 움직일 것 같다. 그러다가 올해 3분기 중반 이후 연말까지 좀 전반적으로 쉬다가 내년에는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얘네들이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시장 레벨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좀 울퉁불퉁한 상승 흐름, 내년에는 좀 편안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네. 한 1억 정도 현금이 있다면은 어떻게 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1억이 있다면 네. 저는 일단은 50%는 반도체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네.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던 기아차, 그리고 LG화학 요 네 종목을 한 5천 정도 살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모아서 5천 정도 살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이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서 저는 5월, 6월 지나면서 제 주식 비중을
8천만 원 이상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은 뭘 하냐?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고 등락을 보일 때마다 채권을 투자를 해서 좀 채권에도 20% 정도 투자하면은 한 1억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LG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인 거예요? 2차전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 있지만 저희 섹터는 2차전지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뭐 성장성이나 이런 쪽들이 거기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LG화학은 2차전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LG화학도 좀 눈여겨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 전반적으로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못 따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요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 같은데 이게 이번에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업데이트 됐거든요. 보시면은 운송, 게임, 화학, 철강, 비철, 조선,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추천업종으로 말씀드렸던 게 2차전지, 반도체, 조선, 자동차는 어디 갔나? 자동차가 어디 있죠? 자동차가 자동차 여기 있죠. 계속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조선, 반도체 바닥에 있고 화학도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자동차는 좀 중간 정도밖에 안 왔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정유, 유통, 건설, 은행 주가는 이렇게 꺾였고 이렇게 실적들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쪽들은 올해 내년까지 좀 조심하자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요 회복기까지 있는 실적이 회복되는 업종과 지금 실적이 회복되는 주가가 회복되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올해 7, 8월까지 한번 수익 기회가 있을 거고 다음에 연말까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있겠지만 내년까지 그냥 잘 잡아서 비중 조절만 하시면은 저는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거두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팀장님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 시장 흐름들이 불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장의 위기라든지 진짜 충격적인 변수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안도하고 있을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가 2007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낙관을 했었고 많은 증권사들이 증시 전망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다가 확 꺾여버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신과 우려와 공포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채 한도 협상이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다. 은행이 파산한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엄청난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충격의 강도는 되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진짜로 펀더멘탈, 실적, 주가, 수출 얼마나 좋아질까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도 오늘도 펀드 매니저분한테 이걸 질문을 받았어요. 한중관계 악화돼서 이제 수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 대중국 수출 금액입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네. 이게 2월, 3월, 4월까지 한 달치가 나와서 대중국 관계가 악화된 게 4월 2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10일, 20일 말 이렇게 발표가 돼요. 그래서 1일부터 말일까지 마지막까지 한 달 동안의 대중국 수출 일평균 금액이 4억 3천만 달러, 4억 2천만 달러. 떨어지네 라고 걱정을 하셨겠죠. 근데 1일부터 20일까지가 많이 떨어졌다가 오히려 관계가 악화된 21일부터 말일까지 흐름이 더 좋았어요. 4억 6천만 달러로 3월 달에 4억 5천만 달러보다 올라왔거든요. 자, 이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죠.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을 봤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요. 봤더니 전체 수출 금액은 22억 3천만 달러로 늘었네요. 툭 레벨업 됐어요. 올해 가장 높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 3억 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수준까지 회복을 했어요. 대중 수출 올해 최고치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 중국도 지금 좀 외발 자전거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소비만 좋고 제조업은 좀 슬로우하고 투자는 좀 안 좋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한국을 제재하면서 자기네 제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쪽들을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제조업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쪽. 그러니까 제재람으로써 나에게 중국엔 피해가 덜하고 한국엔 힘든 업종들, 뭐 예를 들면 서비스나 관광이나 소프트 산업들을 좀 건드릴 뿐이지 제조업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너무 한중 관계 악화로 인해서 수출이 망가진다라는 그림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약간 반도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반도체도 포함되죠. 반도체가 아직까지 세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절성을 제외하고 본다면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도 1.8이에요. 전년 대비. 그러면은 반도체 수출은 아마 2분기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하고 보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수출 금액까지 말해주시니까 좀 진짜 낙관적으로 봐도 좀 괜찮겠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걱정했던 것만큼 충격 파장은 제한적이고 솔직히 현실적인 데이터를 진짜 수출 데이터 아니면 실적 데이터,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점차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들을 믿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되게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감산을 한 번 더 해서 그 대응 전략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앞당길 수 있다. 그건 또 되게 색다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상황이 조금이라도 반전되면 게임은 바뀐다.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번 등락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좀 뜨거운 여름에 여름 휴가 좀 여유 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이렇게 좋은 뷰, 좋은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팀장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